이선우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확률로 수연양은 당신의 생물학적 딸이 아닙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순간들이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파국의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선우는 눈을 떴다. 새벽 6시 30분. 15년간 유지해온 규칙적인 생체 리듬이었다.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옆에서 잠든 아내 민지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그는 임신 3개월째인 셋째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42년간 살아오며 이토록 완벽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회계 이사라는 안정적인 직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선우의 삶은 그 누가 봐도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실을 나선 선우는 거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6살 수연이의 환한 미소, 3살 수진이의 앙증맞은 표정, 그리고 행복에 젖은 민지와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며 선우는 문득 첫째 수연이를 생각했다. 그 아이를 얻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들. 결혼 초기 몇 년간의 난임 고민, 그리고 마침내 선택했던 시험관 시술.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소중한 첫째를 안겨준 기적 같은 의료기술이었다. 둘째 수진이는 수연이 이후 자연스럽게 찾아온 선물이었다. 자연 임신으로 얻은 둘째는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 늦은 나이지만 한 번 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완전한 가족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 갑자기 아이들 방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수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수연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벌써 일어났어요? 선우는 딸을 안아 올리며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6년 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생명.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첫 아이였는가. 뒤이어 수진이도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3살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다. 선우는 두 딸을 양팔에 안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민지가 손으로 아랫배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임신 초기라 아직 입덧이 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혼자서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 같았다. 아침 햇살이 테이블을 비추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선우의 시선이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수연이의 건강검진 결과지에 머물렀다. 어제 유치원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중 혈액형 부분이 눈에 띄었다. AB형? 선우는 잠시 멈췄다. 자신은 A형이고 민지는 O형인데 수연이가 AB형이라니?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유전 법칙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A형과 O형 부모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지 않았나?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수연이 혈액형이 AB형이라고 나와 있네?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가 곧 평상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선우의 예리한 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민지가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 그거요? 제가 알아봤는데 혈액형 유전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키메라 현상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혈액형을 가질 수 있고 ABO 유전자 돌연변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혈액 성분이 불안정해서 검사 오류도 종종 있다고. 선우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다. 마치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민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병원에서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되고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설명이 의학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설명하는 걸까?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그 평온한 아침 식탁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 모든 행복이 진짜일까? 완벽해 보이는 가정 이면에 숨겨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현관문을 나서는 선우의 뒷모습에는 아직 본인도 모르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혈액형이라는 작은 의문이 선우의 예민한 직업적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오후 2시 선우는 민지와 함께 다솜 여성병원에 도착했다. 셋째 아이의 임신 초기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후 첫 번째 중요한 검사였다. 병원 로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6년 전 첫째 수연이를 위한 시술을 받았던 바로 이 병원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선우는 아침에 본 수연이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계속 생각했다. AB형, A형과 O형 부모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그리고 민지의 지나치게 상세했던 설명.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우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다. 선우가 망설이며 말했다. 여보, 아침에 수연이 혈액형 이야기. 정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은 건가? 민지가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네,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고 해요. 특히 시험관 아기들 중에는. 그 말을 하다 민지가 갑자기 멈췄다. 마치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시험관 아기들 중에는 뭐? 선우가 예리하게 물었다. 민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유전적 특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선우는 민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거짓말하는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선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A형, O형 부모, AB형 자녀, 혈액형 유전 불가능, 시험관 시술, 오류 등의 키워드로 여러 사이트를 뒤져봤다. 검색 결과는 명확했다. A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 키메라 현상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수백만 분의 1 확률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 그렇다면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뿐이었다. 병원에서의 혈액형 검사 오류이거나 아니면 선우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회계사로서 수십 년간 키워온 논리적 사고가 그를 계속 몰아세웠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확률은 냉정하다. 그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자 샘플 바뀜,
배아 관리 오류, 라벨링 실수. 특히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배아 바뀜 사건 기사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가 바뀌어 혈연 관계 없는 아이를 키우게 된 사건이었다. 설마 우리 수연이에게도? 선우는 손에 쥔 마우스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정말로 시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자신의 정자가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가 사용되었다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지의 반응이었다. 혈액형 불일치에 대한 그녀의 지나치게 준비된 설명, 그리고 오늘 차 안에서 보인 당황스러운 모습. 혹시 민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선우는 노트북을 끄고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지와 뱃속의 셋째,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로 수연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면 6년간 아빠라고 불러준 그 아이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해온 첫째 딸이 사실은, 그리고 민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6년간 숨겨왔다면?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선우는 계속해서 수연이를 관찰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 웃는 표정, 말하는 억양. 이제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부녀지간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민지 역시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선우는 그녀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마치 자신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다.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솜 여성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다솜 여성병원입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6년 전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던 환자인데요. 당시 시술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우는 자신과 민지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미묘하게 경계하는 듯한 어조였다.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당시 정자 보관이나 배아 처리 과정에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런 세부적인 의료 기록은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선우는 그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회피할 필요가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확신이 섰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42년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가족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선우는 두려움과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을 느꼈다. 회계사로서 수십 년간 키워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맞지 않는다고. 뭔가 중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선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지만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회계사의 예리한 직업적 감각이 첫 번째 단서를 포착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우가 발견한 것은 과거에 묻힌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월요일 오전,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셋째 아이를 위한 시험관 시술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병원에서 받은 각종 청구서와 영수증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셋째 시술의 청구서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다른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적인 수준의 비용이었고 항목들도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계이사로서 20년 넘게 숫자를 다뤄온 선우는 완벽을 추구했다. 과거 기록들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현재 시술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6년 전 첫째, 수연이 시술 당시의 서류들도 함께 꺼내봤다. 오래된 서류함에서 찾아낸 6년 전 기록들을 살펴보던 중 선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 청구서 뒤에 붙어있던 병원 내부 처리 확인서였다. 보통은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서류였지만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함께 건넸던 것 같았다. 그 서류에는 EB-7749-001- 특수 상황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수 상황? 6년 전에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까? 선우는 현재 셋째 시술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다. 현재 서류에는 이런 특수한 처리 기록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표준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다. 회계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EB-7749라는 코드, 그리고 특수 상황이라는 표현. 6년 전 시술에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다. 선우는 즉시 병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다솜 여성병원 고객센터입니다. 선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6년 전 시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EB-7749-001 특수상황 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환자분 성함과 접수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선우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잠시 후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명백히 당황하는 어조였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셨나요? 잠시만요. 긴 대기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록은 환자분께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의료진과 직접 상담받으셔야. 선우가 예리하게 끼어들었다. 제가 받은 서류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제 시술과 관련된 기록인데 왜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요. 담당 과장님과 직접 통화하시는 게. 상담사의 극도로 회피하는 태도에서 선우는 확신을 얻었다. 분명히 중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선우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정호 과장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6년 전 제 시술을 담당했던 분이죠.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병원 측의 반응이 너무나 수상했다. 만약 정말 단순한 처리 기록이라면 이렇게까지 회피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점심시간에 선우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정호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김정호입니다. 선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6년 전에 시술받은 환자인데요. 당시 기록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6년 전.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EB-7749-001 특수 상황 처리 완료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현재 제 셋째 시술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서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김 과장이 크게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기록을 어떻게 해? 그건 환자분께서 받으실 서류가 아닌데. 선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과장님,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6년 전 시술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특수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선우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견한 제 첫째 딸의 혈액형 불일치까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다. 환자분, 그런 의심을 하시기 전에 직접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6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특수 상황으로 분류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히 6년 전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에서 특수 처리했다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민지의 셋째 임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6년 전 수연이를 임신할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서 그것을 은밀하게 처리했던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결심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6년 전에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6년 전에 은폐된 진실을 혼자의 힘으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약속 시간에 다솜 여성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정호 과장과의 면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김 과장은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기록은 환자분께서 받으실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된 것 같은데. 선우가 압박했다. 그럼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단순한 행정적 처리 기록입니다. 의료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거짓말의 기색이 느껴졌다. 분명히 뭔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병원이라는 조직의 벽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선우의 마음은 답답했다. 현재 셋째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6년 전 수연이와 관련해 분명히 뭔가 은폐된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평생 의혹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뢰할 만한 조사사무소를 찾아낸 선우는 즉시 연락을 취했다. 네, 진실조사사무소 박민수입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6년 전 의료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의료사고 은폐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그것을 특수 처리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박 대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군요.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박민수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7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 걸린 각종 자격증과 감사패들이 신뢰감을 주었다. 박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우는 현재 진행 중인 셋째 시술은 정상이지만 6년 전 첫째 시술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혈액형 불일치, 병원 내부 처리 기록, 그리고 병원 측의 극도로 회피적인 태도까지. 박 대표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들었다. 그리고 선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 대표가 신중하게 말했다.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DNA 검사, 둘째는 6년 전 병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입니다. 병원 내부 조사가 가능한가요? 네. EB-7749라는 코드의 정확한 의미와 특수 상황, 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희가 의료계 내부 제보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선우는 안도했다. 드디어 6년 전에 은폐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였다. 며칠 후 선우는 수연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6년간 사랑해온 아이에 대해 친자 확인을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일주일 후 박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먼저 DNA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99.99% 확률로 수연 양은 이선우 씨의 생물학적 딸이 아닙니다. 선우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6년간의 부녀 관계가 과학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그리고 병원 내부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뭔가요? 6년 전 다솜 여성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과정 중 대규모 배아 관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부부의 배아가 뒤바뀌는 사고였죠. 박 대표의 말을 듣는 순간 선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 대표가 계속 설명했다. EB-7749는 배아 바뀜 사고 내부 처리를 의미하는 병원 내부 코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고를 완전히 은폐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다른 부부의 배아가 부인에게 이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병원의 처리 방식입니다. 선우가 긴장하며 물었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박 대표가 신중하게 말했다. 병원에서는 사고 발생을 환자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만 특수 상황 처리라고 기록하고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병원에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무료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선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병원이 돈을 더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엄청난 실수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가 덧붙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대한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명백한 법적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럼 민지는,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고 후 몇 개월 뒤에 일부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혈액형 불일치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였을 것 같아요. 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민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며칠 전 혈액형 불일치에 대해 그렇게 준비된 의학적 설명을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왜 6년간 자신에게 숨겼는지도. 이제 남은 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6년간 은폐된 의료사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온 모든 사람들과의 대면이었다. 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내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겠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과 침묵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6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 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박민수 대표로부터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다시 찾은 선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DNA 검사로 이미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병원의 은폐 정황까지. 이제 남은 것은 민지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박 대표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선우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난 며칠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 것 같았다. 이선우 씨, 앉으세요. 마지막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우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정리하며 시작했다. 6년 전 다솜 여성병원의 배아 박김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선우에게 보여주었다. 병원 내부 회의록이었다. 6년 전 사고 발생 직후 열린 긴급 대책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후 병원 경영진은 즉시 은폐를 결정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알릴 경우 병원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우려했던 거죠. 선우는 회의록을 읽으며 분노가 치솟았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보다 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한 냉혹한 결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 대표가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환자들에 대한 개별 대응 방식입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사고 관련 환자들의 명단과 각각에 대한 대응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선우는 그 명단에서 자신과 민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사고 후 3개월 뒤 병원에서는 영향을 받은 모든 부부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선우의 이름 옆에는 부인 개별 상담 완료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혈액형 불일치 대비 사전 교육 실시.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께서 병원으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대응 방법을 교육받으신 것 같습니다. 선우는 며칠 전 민지가 보여준 지나치게 준비된 의학적 설명을 떠올렸다. 키메라 현상, 유전자 돌연변이, 혈액형 검사 오류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식, 그 모든 것이 병원에서 미리 가르쳐준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럼 제 아내는 6년 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혈액형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부인들에게 미리 대응 방법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선우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6년간 자신만 모르는 채로 민지와 병원이 거대한 거짓말을 지속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자신은 수연이를 친딸로 믿고 사랑해왔던 것이다. 박 대표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민지가 병원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었다. 6년간 정기적으로 이어진 연락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선우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연락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부인께서는 지속적으로 병원과 연락하며 상황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불일치가 발견된 직후에도 병원과 긴급 통화를 하셨네요. 선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신뢰했던 의료진이 6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민지가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매일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우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지와 직접 대면해야 했다. 6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선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집 앞 아파트 단지가 오늘은 차갑게만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평온한 가정의 모습이 그를 맞이했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선우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그 순간 선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6년간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올 수 있었다니. 과연 지금 이 미소도 진짜일까?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선우는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봤다. 수연이가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6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자신이 사실은 남남이라는 것을.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선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민지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거실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는 선우를 본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이상하던데. 선우는 테이블 위에 DNA 검사 결과지와 병원 조사 서류들을 정리해 두었다. 6년간의 거짓말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 6년간 지켜온 거대한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선우와 민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다. 거실의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선우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지는 그 맞은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선우가 천천히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다. 그 종이 한 장이 6년간의 믿음과 사랑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다. 민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마치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처럼. 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임신한 몸으로 서 있기 힘들어 보였지만 그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 같았다. 6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의 절망감이었다. 선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수연이의 DNA 검사 결과야. 내 딸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6년 전 병원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야. 배아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 그걸 은폐했다는 증거들이야. 선우는 마지막 서류를 민지 앞에 놓았다. 그녀가 병원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6년간 병원과 연락하며 이 모든 걸 숨겨왔다는 증거야. 그제서야 민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느껴졌다.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선우에게는 그 사과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6년간의 거짓말을 한마디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선우가 억눌린 분노를 드러내며 물었다. 왜였어? 왜 6년간 나를 속였어? 민지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수연이를 낳고 3개월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검진 확인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시술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배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우는 주먹을 쥐었다. 병원의 비인간적인 대응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민지의 선택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서 6년간 나를 속인 거야?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계속 협박했어요. 소문이 나면 수연이가 평생 상처받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선우는 비웃었다. 내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로 6년을 사는 게 나았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수연이는 이미 태어났고 당신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선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년간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선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그럼 며칠 전 혈액형 이야기할 때도 그 준비된 답변들도 다 병원에서 가르쳐 준 거였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혈액형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답할 내용들을 미리 알려줬어요. 키메라 현상이나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선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바깥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6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창밖을 바라보며 선우는 지난 6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수연이의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지는 그 모든 순간을 거짓 위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지금 뱃속의 아이는? 이번에도 시험관 시술인데 혹시? 민지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정상이에요. 검사도 다 정상이고. 어떻게 믿어? 6년간 거짓말해온 당신을 어떻게 믿어? 민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6년간의 거짓말이 모든 신뢰를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선우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여보, 나는 정말 모르겠어. 수연이에 대한 내 사랑은 진짜였어. 6년간 아빠로 살아온 것도 진심이었고,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속였다는 게. 민지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여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잖아. 6년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선우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 병원을 상대로. 그리고 우리 관계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선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뱃속의 셋째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어려웠다. 지금은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일단 서로 시간을 가지자. 그날 밤 선우는 서재에서 잠을 청했다. 더 이상 민지와 같은 침실에서 잠들 수 없었다. 6년간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선우는 깨달았다. 민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병원의 협박과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수연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유지해 갈지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민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진실이 드러난 후 3개월이 지났다. 법정에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가정에서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선우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다솜 여성병원 측 변호사들이 피고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6개월간 준비한 의료과실 소송의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의 판사가 들어서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선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재판의 시작을 지켜봤다. 6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선우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6년 전 피고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건입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배아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은폐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시험관 아기 배아 바뀜 사건, 6년간 숨겨진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다솜 여성병원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당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사고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우 측에서 준비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박민수 탐정이 수집한 병원 내부 기록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민지가 병원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병원의 과실과 은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정우 과장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었다. 6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뜨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 것이다. 선우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증인은 6년 전 배아 관리 사고에 대해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기억합니다. 그 사고를 환자들에게 알렸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김 과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선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의료진의 증언과 물적 증거들이 모두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이 사고 후 조직적으로 은폐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선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분노와 복수심보다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치유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실을 안 후 처음 몇 주간은
선우와 민지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임신 말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6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해방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선우와 민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6년 전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선우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다. 여보, 나도 이제 이해해. 그때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야. 다만, 우리가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완전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수연이에게는 아직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6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다만 아빠와 엄마가 수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우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다. 다솜 여성병원의 의료과실과 환자 알 권리 침해를 모두 인정했고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다솜 여성병원은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 법정을 나서면서 선우는 묘한 기분이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돈으로는 6년간의 상처와 혼란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선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선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봤다. 분노와 복수심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실과 정의를 찾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 판결 후 며칠 뒤 민지가 진통을 시작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날 시간이 온 것이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선우와 민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선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셋째 준우가 태어난 날 선우는 병원 신생아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 작은 생명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친자였고 모든 과정이 투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그를 감쌌다. 6년간 키워온 수연이에 대한 사랑이 혈연관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준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과 수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이 다르지 않았다. 똑같이 따뜻하고 똑같이 소중했다. 그 순간 선우는 확신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중대한 결심을 굳혔다. 수연이에게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연이가 자신들에게 왔든 그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그리고 평생 그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이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직후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특히 준우가 태어난 후에는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준우를 재우고 난 후 민지와 선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수연이한테는 평생 말하지 않을 거죠? 선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수연이는 우리 딸이야.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가족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평생 이 비밀을 지켜주고 싶어요. 몇 달 후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우연히 입양 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한 입양 가정의 따뜻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화면에 담겨 있었다. 수연이가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 아이는 엄마 아빠와 전혀 안 닮았는데도 가족이에요? 선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수연이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줄 절호의 기회였다. 선우가 수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진짜 가족이야. 가족이 되는 건 닮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 수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저도 아빠를 많이 닮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순수한 질문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선우가 수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수연아, 너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닮든 안 닮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증거라는 것을. 혈연 관계보다 훨씬 강하고 의미 있는 유대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수연이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수연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입양된 아이들은 진짜 부모님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선우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글쎄, 궁금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이야. 매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가족 말이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사랑하니까 진짜 가족이네요. 선우는 딸의 순수한 이해에 감동했다. 아이는 복잡한 혈연 관계보다 일상 속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선우는 달라졌다. 어느 날 후배가 입양을 고민한다며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선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것을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수연이와 수진이는 준우와 함께 놀고 있었고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연이가 갑자기 달려와 선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정말 최고예요. 준우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선우는 딸을 꼭 안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혈연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선우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수연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든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지켜나갈 것이다. 일상 속 작은 대화들이 우리를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우는 잠든 수연이의 방을 들여다봤다.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이를 보며 그는 속삭였다. 우리 딸, 평생 아빠가 지켜줄게. 너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야. 선우는 이제 확신했다. 앞으로 수연이가 자라면서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이다. 언젠가 더 자라서 혈액형의 비밀을 궁금해할 때가 온다면 선우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답해주면 된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집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거짓 위의 평화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 위의 평안이었다. 선우와 그의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매일의 작은 사랑들이 그들을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선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 봄봄봄 라디오 극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